고조선은 신화입니다. 2025년 9월 유럽 학술회의에서 일본과 중국 학자들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1926년 조선 총독부가 교과서에서 지우려 했던 것, 동북공정이 중국사로 만들려 했던 그 나라는 과연 신화였을까요? 지금 영국 옥스퍼드 교수 루카스 하딩이 자신의 2년 전 논문을 뒤집으며 세계 학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하딩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고고학과에서 군사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죠. 제 전공은 고대 무기 체계와 성곽 구조를 통해 문명의 국가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메소포타미아 성벽부터 로마 군단의 검까지 분석해왔어요. 영국 왕립고고학회 정회원이자 유네스코 문화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9월 18일 빈 국제고고학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던 건 순전히 제 과거 논문 때문이었죠. 오전 10시 천장 높이 15m의 회의장엔 47개국 학자 320명이 모였습니다. 동시통역 헤드셋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제 앞 책상엔 두께 3cm짜리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고대 동아시아 국가 형성 재검토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일본 도쿄대학 고고학과 주임 교수 야마다 히로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60대 남성이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단군 신화 사파가 떴습니다. 곰과 호랑이, 쑥과 마늘 그림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한국이 주장하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곰이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과 쑥만 먹고 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객석에서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야마다 히로시는 화면을 넘겼어요. 신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토테미즘 서사입니다. 샤머니즘 문화권의 구전설화이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학자로서 신화와 역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한국 학자석을 힐끗 보며 비웃듯 미소 지었죠.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역사학부 석좌 교수 왕젠밍이 이어 발언권을 잡았어요. 그는 붉은 넥타이를 맨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야마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령 고조선이라는 정치체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 동북 변방의 소규모 부족 연맹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중국 고지도를 띄웠어요. 한반도 북부 일부만 희미하게 색칠된 지도였죠. 한서 지리지와 사기를 보십시오. 위만 조선은 한나라 요동군의 외곽 세력이었고 기원전 108년 한무제의 사군 설치로 완전히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독립국가로 볼 수 있는 정치적 실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김상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발언을 허락했죠. 두 분 교수님 유물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800점 이상 발굴되었고 청동 단추와 거푸집도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지가영자 유적에선 3만 평 규모의 성곽이 확인되었죠. 이것들이 단순한 부족 사회의 유물이라고 보십니까? 김상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야마다 히로시가 코웃음 쳤습니다. 김 교수님, 청동 유물의 존재가 곧 국가의 증거는 아닙니다. 장식용 의뢰 도구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실제 전투에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까? 성곽이라는 것도 방어시설인지 의뢰 공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은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로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마치 학생을 가르치는 듯 거만했어요. 왕젠밍도 거들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자 기록의 부재입니다. 중국은 갑골문과 금문으로 상나라와 주나라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은 어떻습니까? 당대 문자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쓰인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같은 문헌만으로 기원전 2333년 건국을 주장하는 건 학문적으로 너무 무리한 비약입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았어요. 의장이 토론을 정리하려 했지만 객석은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가 물질 문화만으론 국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거들었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는 신화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며 고개를 저었죠. 한국 학자 3명이 동시에 손을 들었지만 의장은 시간 관계상 토론을 종료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증거 부족, 신화 논쟁, 정치적 긴장이라 적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기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이터, BBC, 아사히 신문, 인민일보, 연합뉴스 기자들이었죠.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한 일본 기자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하딩 교수님, 2019년 케임브리지 저널에 기고하신 논문에서 고조선을 신화적 기원서사로 분류하셨죠? 오늘 토론을 보시고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했을 뿐입니다. 신화적 요소가 있다는 것과 역사적 실체가 없다는 건 다른 문제죠. 제 목소리는 방어적으로 들렸어요. 중국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선 고조선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신화라고 보십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저는 입술을 적셨어요. 역사는 정치가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대답은 너무 애매했어요. 한국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회가 된다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속보가 떴어요. 빈 학회, 고조선 논쟁으로 파행, 한중일 학자 정면 충돌. BBC는 신화냐 역사냐, 한국 정체성의 뿔이 흔들려라 보도했죠. 제 이름이 모든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메일함엔 83통의 새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일본 학자들은 하딩 교수님이 객관적이다. 중국 학자들은 함께 진실을 밝히자. 한국 학자들은 서울로 오셔서 유물을 직접 보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빈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제 한마디가 국제 논쟁의 중심이 되었고 제 학문 인생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엔 127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 호텔 로비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죠. 2년 전 제 논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비교 연구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서사구조. 제가 쓴 문장들이 눈에 박혔어요. 당시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비교 신화학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건국 신화, 로마 건국 신화, 수메르 신화를 비교 분석하던 중이었죠. 단군 신화도 그 연장선에서 다뤘어요. 순수하게 학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는 서사 구조가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신화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역사의 실체까지 의심했던 거예요. 신화적 정당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라고 썼지만 사실 저는 고조선 유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발굴 보고서도 읽지 않았죠. 단지 문헌 기록과 신화 텍스트만으로 판단했습니다. 학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태만이었어요. 오전 도쿄대학 야마다 히로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딩 교수님, 교수님의 논문은 매우 객관적이었습니다. 우리 일본 고고학회에서 공동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민족주의적 역사학을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국제학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야마다 히로시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한국 학계는 매우 감정적입니다. 증거보다 민족 감정이 앞서죠. 교수님이 그쪽 편에 서신다면 학문적 신뢰를 잃으실 겁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쌓으신 명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충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전화를 끊고 30분쯤 지나자 베이징 대학 왕젠밍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고대사 재정립 프로젝트 초청이었죠.
본문을 읽으며 저는 숨이 막혔어요. 존경하는 하딩 교수님, 중국사회과학원에서 5년간 50만 달러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고조선 문제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의 고대사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죠. 교수님의 객관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50만 달러면 제 연구실을 10년은 운영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말미의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고조선은 한나라 9년의 전신에 불과하며 독자적 문명권으로 볼 수 없다는 교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었어요. 제 논문을 왜곡해서 인용한 겁니다. 점심때쯤 서울대학교 김상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딩 교수님, 저는 어제 회의에서 발언했던 김상훈입니다. 교수님 논문 때문에 연락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와서 직접 보십시오. 비파형 동검, 청동 단추, 성곽 유적 모두 박물관과 발굴지에 있습니다. 교수님은 군사고 고학자시잖아요. 무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장식품인지 전쟁 도구인지. 김상훈의 말투엔 간청이 아니라 담담함이 있었어요. 저희는 교수님을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판단은 교수님 몫입니다. 학자라면 1차 자료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2년 전 논문을 쓸 때 1차 자료를 보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저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으론 빈의 거리가 보였죠. 관광객들이 트램을 타고 지나갔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야마다 히로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학문적 신뢰, 국제학계의 주류, 안전한 길이었죠. 왕젠밍의 제안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거액의 연구비는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김상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학자라면 1차 자료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제 은사 에드워드 클라크 교수가 쓴 고고학의 윤리였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밑줄 그어진 문장이 나왔죠. 고고학자는 유물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유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 저는 2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케임브리지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왜 고조선을 신화로 봤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편견이었어요.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 중심이라는 서구학계의 암묵적 합의였죠.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독자적 고대 문명을 가졌을 리 없다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15년간 고고학을 했으면서 제일 기본을 어겼던 겁니다. 직접 보지 않고 판단했어요. 유물을 확인하지 않고 결론 내렸죠. 그건 학자가 아니라 평론가의 태도였습니다. 저녁 무렵 옥스퍼드 학장 제임스 밀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루카스, 자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학교는 지지하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학자의 명예는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진실 추구에서 나온다네. 자네 양심에 물어보게. 학장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제안을 받으면 안전했어요. 하지만 그건 도망이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저지른 학문적 태만을 반복하는 것이었죠. 저는 여권을 꺼냈어요. 김상훈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일주일 내로 서울에 가겠습니다. 모든 유물을 보고 발굴 보고서를 읽겠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양심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학자의 의무니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야마다 히로시와 왕젠밍에게도 정중히 거절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1차 증거를 검증해야겠습니다. 2년 전 논문은 제가 유물을 보지 않고 쓴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보내고 나니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인천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죠. 언제 돌아올지 몰랐어요. 가방을 싸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판단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창밖 기자들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제 결정이 뉴스가 될 거였어요. 비난받을 수도 조롱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학자였어요.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했죠. 2년 전에 오만함을 씻어낼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23개의 카메라 렌즈와 마주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한국 기자, 일본 기자, 중국 기자들이 뒤섞여 있었죠. 공항 로비의 형광등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딩 교수님, 고조선이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질문이 날아왔어요. 한국 기자였습니다. 아직 유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판단은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짧았죠. 일본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야마다 교수는 교수님이 일본 학계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증거만 따를 뿐이에요. 중국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왕젠민 교수는 교수님을 중국으로 초청했다고 하던데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죠. 유물이 여기 있으니까요. 고고학자는 유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김상훈이 인파를 헤치고 다가왔어요. 교수님,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바로 가시죠. 그는 기자들에게 정중히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로 질문들이 계속 쏟아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차 안에서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압박이 심하실 겁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언론도 교수님 동선을 추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물관 안에선 조용히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강이 햇빛에 반짝이며 흘렀죠.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에 있었습니다. 건물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정면 길이가 400m는 좋게 넘어 보였죠. 차에서 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말 오후였는데도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학생들, 노부부까지 다양했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오르며 저는 이 광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도 이 정도 인파는 여름 성수기에나 볼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박물관을 이렇게 많이 찾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요즘은 더 많이 오십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죠. 고조선 논쟁이 불거진 뒤로 청동기실 관람객이 3배로 늘었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런 열망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앵글로색슨 유물을 보러 오는 사람은 주로 학자나 역사 애호가들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7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상설전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고 조명은 은은했어요. 관람객들이 유리 케이스 앞에서 진지하게 유물을 보고 있었죠.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봤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죠. 김상훈이 저를 안내했어요. 먼저 청동기실로 가시죠. 비파형 동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벽에 붙은 연표를 봤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300년까지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변천 과정이 그려져 있었어요. 독자적 발전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죠. 전시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조명을 받은 유리 케이스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케이스 안에 비파형 동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동검의 길이는 약 32cm였습니다. 칼날은 비파 악기처럼 중앙이 넓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였어요. 중앙 능선이 칼날을 2등분하며 뻗어 있었죠. 손잡이 부분은 T자 형태로 좌우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2900년이 지났지만 형태는 놀랍도록 선명했어요. 저는 케이스의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칼날의 단면 구조를 관찰했죠. 렌즈형 단면이었어요. 중심부가 두껍고 양날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였습니다. 이건 야금학적으로 매우 고도화된 기술이에요. 단면을 렌즈형으로 만들면 무게는 줄이면서도 구조적 강도는 유지할 수 있죠. 배는 동작에서 최대 효율을 내는 설계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이진수가 옆에 섰어요. 하딩 교수님, 이 동검은 충청남도 논산 송곡리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기원전 900년경으로 탄소 연대 측정되었죠. 주목할 점은 합금 비율입니다. 그는 옆에 설명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구리 85%, 주석 15%입니다. 이 비율은 청동기 야금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석 함량 15%는 최적 배합비였습니다. 그 이하면 너무 무르고 그 이상이면 깨지기 쉬워지죠. 이 비율을 정확히 맞추려면 반복적인 실험과 축적된 기술이 필요해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조립식 구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진수가 옆 케이스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동검이 분해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칼날, T자형 손잡이, 끝돌이 각각 놓여 있었죠. 각 부품을 별도로 주조한 뒤 끼워 맞춥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검은 일체형 주조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기술 체계예요. 저는 조립 구조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잡이와 칼날이 만나는 접합부가 정교했어요. 틈새가 거의 없었죠. 이건 규격화와 표준화를 의미했습니다. 모듈식 제작이 가능하다는 건 대량 생산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한두 명의 장인이 아니라 조직화된 생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군사적 함의가 명확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조립식 구조는 전장에서의 유지 보수를 전제로 합니다. 칼날이 손상되면 손잡이는 재사용할 수 있죠. 이건 장기전을 대비한 설계예요. 의뢰용 무기가 아니라 실전용입니다. 이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교수님. 그리고 수량도 중요합니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812점이 출토되었어요. 동일한 규격, 동일한 합금 비율, 동일한 제작 방식입니다. 이건 산발적 생산이 아니에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800점이 넘는다는 건 국가 차원의 무기 생산을 의미했어요. 청동은 귀한 자원이었죠. 구리와 주석을 구하고 용광로를 운영하고 장인을 조직하려면 중앙 집권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부족 사회에선 불가능한 규모였어요. 다음 케이스로 이동했습니다. 청동 단추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지름 3cm의 원형 단추였습니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끈했고 뒷면엔 고리가 달려 있었죠. 조명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이 단추의 표면 처리 기술을 보십시오. 이진수가 말했어요. 연마 정밀도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입니다. 표면 거칠기가 현대 광학기기 수준이에요. 이 정도로 매끄럽게 만들려면 여러 단계의 연마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추의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제 얼굴이 왜곡되지 않고 선명하게 비쳤어요. 이건 평면경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광반 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죠. 약 80%입니다. 이진수가 대답했어요. 햇빛 아래에선 강렬한 섬광을 바랍니다. 저는 단추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광학 무기였죠. 고대 전쟁에서 시각적 효과는 심리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전사가 청동 단추를 단 갑옷을 입고 태양을 등지고 서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은 눈부심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방어 기능도 있습니다. 이진수가 덧붙였어요. 청동은 가죽보다 단단하죠. 화살이나 창끝이 단추에 맞으면 방향이 빗나갑니다. 급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는 실험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여줬습니다. 화살이 청동 단추에 맞고 튕겨나가는 장면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중 기능입니다. 물리적 방어와 심리적 위협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이런 설계 사상은.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연구했던 로마 군단의 로리카 세그멘타타가 떠올랐어요.
청동판을 겹쳐 만든 로마 갑옷도 비슷한 원리였죠. 방어와 위협의 결합이었습니다. 전시실 끝에 대형 패널이 있었어요. 지가 영자성 발굴 사진과 도면이었습니다. 항공 사진엔 사각형 성곽의 윤곽이 뚜렷했어요. 성벽 단면 사진도 있었는데 층층이 다져진 흙의 층위가 보였습니다. 이진수가 설명했습니다. 랴오닝성 선양 지역의 성터입니다. 둘레 600m, 면적 3만 평입니다. 판축공법으로 축조되었죠.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판축은 매우 고도화된 토목 기술입니다. 저는 단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각 층의 두께가 10cm 정도로 균일했습니다. 흙을 깔고 물을 뿌리고 다지는 과정을 반복했을 거예요. 한 층을 완성하는데 며칠씩 걸렸을 겁니다. 전체 성벽을 완성하려면 최소 2,000명의 노동력이 1년 이상 동원되어야 했죠. 성 내부 배치를 보십시오. 이진수가 도면을 가리켰어요. 중앙에 대형 건물터가 있고 주변으로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수로와 도로도 계획적으로 설치되었어요. 이건 도시 계획입니다. 저는 도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200호에서 600호가 거주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인구로 환산하면 1,000명에서 3,000명이었죠. 이 정도 규모의 정주 인구를 유지하려면 식량 생산, 분배, 치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부족 사회론으론 설명할 수 없는 복잡도였어요. 성 내부에서 비파형 동검 12자루와 청동 단추 43개가 출토되었습니다. 이진수가 말했어요.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발견되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와 성곽과 도시가 한 세트였어요. 이건 군사적 방어 체계를 갖춘 정치체였습니다. 국가의 정의가 뭡니까? 영토, 인구, 주권, 그리고 무력이죠. 이 유적은 네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관람객들도 열심히 유물을 보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비파형 동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무언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자긍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의 무게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박물관 마당엔 여전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누군가 그 뿌리를 부정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상실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는다면 역사가 뒤집히겠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상훈이 제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이제 시작입니다. 발굴 보고서와 실험 자료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진수를 봤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탄소 연대 측정 데이터, 합금 성분 분석, 발굴 층위 기록, 전부요. 저는 하나하나 검증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김상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전시실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물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어요. 2900년을 기다렸던 증거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3층 보존과학실에 있었습니다. 백색 형광등 아래 스테인리스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비파형 동검 5자루가 나란히 펼쳐져 있었어요. 각각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이었죠. 실내 온도는 섭씨 20도, 습도는 50%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면장갑을 끼고 첫 번째 동검을 들어올렸어요. 무게는 490g이었습니다. 한 손에 쥐기에 적당했죠. 무게 중심이 손잡이 쪽에 있어서 휘두를 때 관성 모멘트가 최소화될 거였어요. 저는 동검을 천천히 회전시켰습니다. 빛의 각도가 바뀌면서 칼날의 능선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교수님, 이 동검은 전라남도 여수 죽동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보존과학실장 박민준이 말했어요. 그는 60대 초반의 백발학자였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으로 추정되죠. 주목할 점은 칼날 끝부분의 마모 패턴입니다. 그는 확대경을 건넸어요. 저는 칼날 끝을 10배 확대해서 봤습니다. 미세한 긁힌 자국들이 보였어요. 일정한 방향성이 있었죠.
이건 사용은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뭔가 단단한 물체와 반복적으로 접촉했던 흔적이에요.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저는 5자루를 차례로 검사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마모 패턴을 보였어요. 칼날 중앙부엔 선 긋힌 자국이, 끝부분엔 충격 흔적이 있었죠. 이건 의뢰용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휘둘렀던 무언가를 베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검과 비교해 보시죠. 박민준이 옆 작업대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중국 랴오닝성에서 출토된 청동검 3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검을 들었어요. 무게가 700g이었습니다. 비파형 동검보다 200g이나 무거웠죠. 형태부터 달랐어요. 일자형 직선 칼날이었고 손잡이와 칼날이 한 덩어리로 주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휘둘러 봤어요. 무게 중심이 칼날 중앙에 있어서 회전 반경이 컸습니다. 이건 배기보다 찌르기에 적합한 구조네요. 제가 말했어요. 박민준이 동의했습니다. 중국식 검은 보병전에서 직선 돌격할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지죠. 반면 비파형 동검은 곡선 칼날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연속 배기가 가능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열어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두 검의 휘두르기 궤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국식 검은 상하 직선 운동이었고 비파형 동검은 홀을 그리며 움직였어요. 각도 변화와 속도가 달랐죠. 전술적 사상이 다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어요. 중국식은 대규모 밀집 전투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비파형 동검은 개인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는 설계예요. 이제 조립 구조를 보시죠. 박민준이 분해된 비파형 동검 부품들을 펼쳤습니다. 칼날, T자형 손잡이, 끝돌이 각각 놓여 있었어요. 저는 칼날의 상단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구멍 2개가 뚫려 있었죠. 이 구멍으로 손잡이를 고정합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못이나 핀을 박아서 결합하는 방식이죠. 손잡이가 부러지면 칼날은 재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조립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손잡이를 칼날에 끼우고 청동핀을 박자 딱 소리가 났어요. 저는 조립된 동검을 들었습니다. 접합부가 견고했어요. 흔들어도 헐거움이 없었죠. 정밀도가 놀랍습니다. 부품 간 오차가 밀리미터 단위일 거예요. 제가 말했죠. 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 측정해봤습니다. 오차 범위가 0.2mm였어요. 이건 표준화된 생산을 의미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만든 부품이 호환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규격이 통일되어야 하고 그건 중앙의 통제를 전제로 해요. 부족 사회에선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 성능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어요. 우리는 건물 뒤편의 실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야외 공간에 표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집단, 가죽 갑옷을 입힌 인형, 나무 방패였죠. 군사사학자 최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근육질 남성이었어요. 육군 대령 출신으로 고대 무기 복원 전문가였죠. 하딩 교수님, 비파형 동검의 복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최현우가 검을 건넸어요. 원본과 동일한 합금 비율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복제품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와 균형이 원본과 똑같았어요. 최현우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집단을 베어보시죠. 이건 인체의 근육 밀도와 유사합니다. 그는 집단을 가리켰어요. 저는 검을 들고 집단 앞에 섰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휘둘렀어요. 칼날이 집단을 파고들며 반쯤 잘렸습니다. 저항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무게 중심 배치가 완벽합니다. 저는 말했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칼날 끝에 집중되네요. 최현우가 다음 표적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가죽 갑옷입니다. 소가죽 3겹을 겹쳐 만들었어요. 고대 갑옷의 표준 두께죠. 저는 더 힘을 주고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가죽을 관통했어요. 완전히 뚫지는 못했지만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이 정도면 치명상입니다. 최현우가 말했어요. 실제 전투에서 가죽 갑옷을 입은 적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저는 칼날을 확인했습니다. 손상이 없었어요. 청동 합금의 경도가 충분했죠. 마지막 표적은 나무 방패였습니다. 두께 2cm의 참나무판이었어요. 이건 방어구입니다. 적이 방패로 막을 때를 상정한 거죠. 최현우가 설명했어요. 저는 최대 힘으로 내리쳤습니다. 칼날이 나무에 박히며 깊은 자국을 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번의 타격으로 팔이 저렸지만 검은 멀쩡했어요. 이건 장식품이 아닙니다. 저는 최현우와 박민준을 봤어요. 설계부터 제작, 성능까지 모든 게 전투를 전제로 합니다. 최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전술 무기입니다. 빠른 기동과 연속 타격이 가능하죠. 이런 무기를 수백 자루 생산했다는 건 조직화된 군사력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는 표적들을 가리켰어요. 이 검을 든 전사 100명이 전장에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했습니다. 햇빛 아래 청동검이 반짝이고 청동 단추가 빛을 반사하는 모습을요. 일제히 돌격하는 전사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적은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심리전과 결합된 전쟁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다시 보존과학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작업대 위의 동검들을 다시 봤어요. 2900년 전 누군가 이 검을 들고 싸웠습니다. 적을 베고 방패를 쳤고 전우를 지켰을 거예요. 이 검엔 그들의 땀과 피가 배어 있었죠. 이건 장식품이 아니라 전쟁 철학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박민준과 최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가벼운 무게는 기동성을, 조립 구조는 지속 가능성을, 곡선 칼날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전술 사상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800자루가 같은 규격으로 생산되었다는 건 군사 조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현우가 덧붙였어요. 무기 생산, 배급, 훈련, 전투 운용까지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2900년 전 이 땅 어딘가에서도 청동검이 햇빛에 반짝였을 겁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비파형 동검, 국가 수준의 군사조직 증명. 장식품 가설 기각. 펜을 놓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고조선은 무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든다는 건 지킬 게 있다는 뜻이었죠. 사흘째 오전, 저는 보존과학실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동 단추 표면이 200배 확대되어 있었어요. 지름 3cm의 작은 원반이었지만 확대된 화면은 놀라웠습니다. 연마 흔적이 동심원을 그리며 뻗어 있었고 각 선의 간격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였어요. 전라북도 완주 정가화자 유적 출토품입니다. 43개가 한꺼번에 발견되었죠. 박민준이 발굴 도면을 펼쳤어요. 단추들이 인체 형상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어깨, 복부 지점에 집중되어 있었죠. 저는 단추를 들었습니다. 무게는 15g이었어요. 뒷면엔 고리 2개가 달려 있었죠. 창가로 가져가 햇빛에 비추자 강렬한 금빛 섬광이 튀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광반사율이 80%입니다. 현대 거울 수준이죠. 박민준이 말했어요. 어제 야마다 히로시 교수가 성명을 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민준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청동은 무르기 때문에 방어구로 적합하지 않다. 장식품일 뿐이다. 하딘 교수가 편향되고 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실험동에 도착하자 가죽 갑옷을 입힌 인체 모형이 있었어요. 표면에 청동 단추들이 부착되어 있었죠. 최현우가 활을 들었습니다. 40kg 당김 힘입니다. 15m 거리에서 쏘겠습니다. 화살이 시위에 걸렸어요. 쾅! 화살이 날아가 가슴에 단추를 맞췄습니다. 튕겨나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화살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관통하지 못했어요. 고속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초당 1000프레임이었어요. 슬로 모션으로 보니 화살촉이 단추에 닿는 순간 각도가 변했습니다.
공면이 화살을 비껴나가게 만든 거예요. 현대 방탄복과 같은 원리입니다. 최현우가 말했어요. 합금 비율을 확인하죠. 박민준이 X선 분석기로 스캔했습니다. 구리 84%, 주석 16%입니다. 비파형 동검보다 주석이 많았어요. 경도를 높인 거였죠. 방어에 최적화된 배합이었습니다. 다음은 빛 반사 실험이었습니다. 최현우가 인체 모형에 43개 단추를 모두 부착했어요. 강력한 할로겐 램프를 켰습니다. 인공 태양광이었죠. 빛이 모형을 비추자 청동 단추들이 일제히 반사했습니다. 실험실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너무 부셨죠. 최현우가 모형을 흔들자 섬광이 벽에 반사되며 춤췄습니다. 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현우가 말했어요. 새벽 100명의 전사가 태양을 등지고 나타납니다. 적은 뭘 보겠습니까? 저는 상상했습니다. 수백 개의 청동 단추가 동시에 햇빛을 반사하는 모습을요. 적은 눈이 멀었을 겁니다. 섬광탄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시각을 방해하고 공포를 유발하는 거죠. 박민준이 덧붙였습니다. 43개가 표준이라는 건 무장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단추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이 작은 원반에 방어 기술과 심리전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야마다 히로시의 주장은 틀렸어요. 실험이 증명했죠. 이 반짝임은 장신구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최현우와 박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적에게 보내는 경고였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강하다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청동 단추 마이너스 방어 기능과 심리전 기능 확인. 장식품 가설 기각. 펜을 놓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고조선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도 방어구도 전쟁 예술도 있었죠. 실험실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체 모형이 조명을 받아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2600년을 건너온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는 강했다고. 일주일째 오후, 저는 박물관 자료실에서 정가와 자성 발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48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이었어요. 첫 장엔 항공 사진이 있었죠. 랴오닝성 선양 지역의 평야 위에 사각형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가와 자성이었어요. 학계에선 지가영자성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현지 발음을 따르면 정가와 자성이 정확한 명칭이었죠. 중국 요령성 심양 부근에 위치한 이 유적은 고조선 지배층 거주지로 추정되는 대형 성곽이었습니다. 둘레 600m, 면적 3만 평이었어요. 저는 축척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로마 성벽과 비슷한 크기였어요. 200호에서 600호가 거주할 수 있는 규모였죠. 인구로 환산하면 1000명에서 3000명이었습니다. 제 손이 책장 위에서 멈췄어요. 이건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였죠. 성벽 단면 사진을 넘겼습니다. 흙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각 층의 두께가 10cm로 균일했죠. 판축공법이었습니다. 흙을 깔고 물을 뿌리고 다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고도의 토목 기술이었어요. 한 층을 완성하는데 사흘씩 걸렸을 겁니다. 김상훈이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전체 성벽을 완성하려면 최소 2000명이 1년 이상 작업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2000명을 1년간 동원한다는 건 단순한 노동력 집결이 아니었습니다. 식량 공급, 도구 제작, 숙소 제공, 작업 관리가 모두 필요했죠. 부족장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도면을 펼쳤습니다. 성 내부 배치가 정교했어요. 중앙에 대형 건물터가 있었고 주변으로 주거지가 격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배수로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건 무작위 정착이 아니라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메소포타미아 우르 도시를 떠올렸어요. 공공건물, 주거구역, 인프라가 구분되어 있는 구조였죠.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시를 운영하려면 행정 조직이 필요했어요. 누가 어디 사는지, 누가 뭘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거두는지 관리해야 했죠.
그건 국가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김상훈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서 조선전에 기록된 범금 8조였어요. 저는 한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문장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법률이었습니다. 처벌 기준이 명확했고 배상 체계가 있었고 사회적 신분 제도까지 드러나 있었죠. 저는 옥스퍼드에서 배운 막스 베버의 정의를 떠올렸어요. 국가란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의 정당한 독점체라고 했죠. 범금 8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조선은 법으로 폭력을 독점하고 질서를 세웠어요. 법이 있다는 건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판하고 처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 말이에요. 부족 사회에선 복수와 사적 제재가 지배했지만 여기선 국가가 개입했죠. 이건 문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김상훈이 사기 조선 열전을 펼쳤습니다. 기원전 108년 기록이었어요. 한나라 무제가 5만 대군으로 위만 조선을 포위했지만 1년간 함락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내부 배신으로 무너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어요. 5만 대군이 1년을 못 뚫었다고요? 한나라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습니다. 흉노를 몰아내고 실크로드를 개척한 제국이었죠. 그런 나라의 대군을 1년간 막아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1년간 항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우선 성곽이 견고해야 했어요. 식량 비축이 충분해야 했죠. 병력 교대 체계가 있어야 했고 부상자 치료 시스템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기를 유지할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했어요. 이 모든 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가와 자성 같은 견고한 성곽, 비파형 동검 같은 표준화된 무기, 청동 단추 같은 방어구, 그리고 범금 8조 같은 법률 체계까지요. 제국의 침략에 맞서 1년을 버틴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김상훈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고조선의 추정 영역이었어요.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 남부까지 800km에 걸쳐 표시되어 있었죠.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이었습니다. 같은 무기, 같은 단추, 같은 토기가 이 범위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800km였습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거리였어요. 이 정도 영역을 통제하려면 도로망이 필요했고 통신체계가 있어야 했고 지방 행정이 작동해야 했죠.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변방까지 전달되는 시스템 말입니다. 부족 연맹으론 불가능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일주일간 본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으로 모였어요. 비파형 동검은 조직화된 군사력을, 청동 단추는 표준화된 무장체계를, 정가와 자성은 도시 계획을, 범금 8조는 법률 시스템을, 1년 항전은 국가 차원의 전쟁 수행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각각은 작은 조각이었지만 함께 보니 거대한 진실이었어요.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영토가 있었고 인구가 있었고 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어요. 국가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어요. 정가와 자성, 도시 계획 확인. 범금 8조, 법률 체계 확인. 1년 항전, 조직화된 군사력 확인.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결론, 국가 시스템 존재. 펜을 놓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전 제 논문은 틀렸어요. 저는 신화의 구조만 보고 역사의 실체를 놓쳤던 겁니다. 고조선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2900년 전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았고 법 아래 질서를 만들었고 성벽 위에서 국경을 지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죠. 2900년 전에도 누군가 이 땅에서 저녁 하늘을 봤겠죠. 정가와 자성 성벽 위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평화를 꿈꿨을 겁니다. 그 꿈은 법이 되었고 성이 되었고 국가가 되었어요. 저는 김상훈을 봤습니다. 그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증거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열흘째 아침,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교과서가 놓여 있었어요. 1926년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이었죠.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목차를 펼쳤어요. 한국 역사 부분을 찾았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첫 장이었죠. 고조선은 없었습니다. 단군도 위만도 어떤 기록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옆에서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1918년 발행된 일제강점 이전 교과서였습니다. 초등소학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목차를 비교했습니다. 여기엔 고조선이 있었어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8년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저는 두 교과서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1918년엔 역사였던 것이 1926년엔 신화가 되었습니다. 아니, 신화조차 아니었어요. 아예 언급되지 않았죠. 의도적 삭제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 문서를 펼쳤어요. 일본어로 쓰인 내부 지침이었죠.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조선인의 민족 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대사 교육을 축소한다. 단군 신화는 비과학적이므로 교육 과정에서 제외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었어요. 정치였죠. 역사를 지우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뿌리를 있게 만들면 저항 의식도 사라진다고 계산했던 거예요. 김상훈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 중국 동북 공정 관련 문서였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 시리즈 연구 공정이었죠. 저는 핵심 주장을 읽었습니다.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 고구려도 중국 역사의 일부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됐어요. 일주일간 본 증거들이 모두 반박하고 있었죠. 정가와 자성은 한나라 침략 이전부터 있었고 비파형 동검은 중국 검과 완전히 달랐고 범금 8조는 독자적 법률 체계였습니다. 어떻게 지방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주장을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상훈이 대답했습니다. 현재의 국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조선 영토가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과 겹치니까요. 역사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고조선 추정 영역과 현재 중국 랴오닝성이 겹쳐 있었어요. 정가와 자성도 비파형 동검 출토지 상당수도 지금은 중국 땅이었죠. 하지만 그게 중국 역사라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바뀔 수 있지만 역사의 주체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주일간 정리한 데이터를 꺼냈어요. 비파형 동검 812점의 출토 위치, 합금 비율, 제작 방식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청동 단추의 광반사율 실험 결과, 정가와 자성의 발굴 층위, 범금 8조의 원문과 해석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자료였어요. 저는 파일명을 적었습니다. 고조선의 국가성에 대한 고고학적 재검토, 유물, 법, 성곽, 군사 기록을 중심으로 부제도 달았죠. 정치적 왜곡을 넘어선 증거 기반 접근. 김상훈이 화면을 봤습니다. 교수님, 이걸 발표하시면 일본과 중국 학계가 반발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는 진실을 말해야죠. 정치적 압박 때문에 침묵하면 그건 공범입니다. 저는 1926년 교과서를 다시 봤어요. 이 책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몰랐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떤 나라에 살았는지, 어떤 무기를 들었는지, 어떤 법을 지켰는지 배우지 못했죠. 대신 자신들은 역사가 짧은 민족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게 폭력이었습니다. 총칼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었죠. 기억을 빼앗는 건 존재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 발표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어요. 권력이 불편할 때 역사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일제는 고조선을 교과서에서 지웠고 동북공정은 고조선을 중국사로 편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증거를 나열했어요. 비파형 동검의 독자적 기술 체계, 청동 단추의 방어 및 심리전 기능, 정가와 자성의 도시 계획, 범금 8조의 법률 시스템, 1년 항전의 군사 조직력까지요. 각 증거마다 사진과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적었습니다. 고조선은 신화가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 문헌적으로, 군사적으로 증명된 국가입니다. 정치가 역사를 왜곡할 수는 있지만 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유물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틀 뒤 빈에서 열리는 국제고고학회 긴급 세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야마다 히로시와 왕젠밍도 참석한다고 했죠. 저는 그들 앞에서 이 자료를 보여줄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서관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남산타워가 솟아 있었죠. 2900년 전엔 이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벽이었을까요? 마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판이었을까요? 중요한 건 그때도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청동을 녹이고 법을 만들고 국경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누군가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삶을 복원할 겁니다.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발표가 역사를 바꿀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냥 먼지를 털어내는 것뿐입니다. 2주일째 오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43대였어요. BBC, CNN, 로이터, NHK, 인민일보, 한국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였죠. 제 뒤로는 박물관 대형 유리창이 보였고 그 너머로 비파형 동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발표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틀 전 빈 국제고고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죠. 야마다 히로시는 중간에 퇴장했고 왕젠밍은 반박했지만 증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학자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2주일간 저는 고조선의 유물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어요. 비파형 동검 812점, 청동 단추 수백 점, 정가와 자성 발굴 기록, 범금 8조, 그리고 1년 항전의 역사 기록까지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국가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2년 전 제 논문은 틀렸습니다. 저는 유물을 보지 않고 판단했죠. 하지만 학자는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학문이 진보하는 방식이니까요. 저는 뒤를 돌아 박물관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는 동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전투용 무기였어요. 조립식 구조, 렌즈형 단면, 최적 합금 비율까지 모든 게 전쟁을 위한 설계였죠. 청동 단추는 방어구였고 심리전 도구였습니다. 정가와 자성은 도시 계획의 산물이었고 범금 8조는 법치 국가의 증거였어요. 일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다 교수는 여전히 신화라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야마다 교수는 실험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청동 단추에 튕겨나가는 걸 보지 않았고 정가와 자성의 판축 공법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외면하면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중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한 입장은?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치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랴오닝성이 지금 중국 땅이라고 해서 고조선이 중국사가 되진 않아요. 비파형 동검의 기술 체계는 중국 검과 완전히 달랐고 문화적 독자성이 명확했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조선과 현대 한국의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어제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거기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죠.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를 봤는데
모두 고조선 무기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제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왼쪽엔 비파형 동검, 오른쪽엔 K2 전차가 나란히 떴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가벼운 무게와 빠른 기동성이 특징입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력 전차입니다. 둘 다 속도를 무기로 삼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청동 단추와 K9 자주포가 나타났죠. 청동 단추는 방어와 심리전을 결합했습니다. K9 자주포도 그래요. 사거리와 정확도로 적을 압도하죠. 둘 다 공격받기 전에 제압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화면이었습니다. 정가와 자성 성곽과 KF-21 전투기가 나란히 떴어요. 정가와 자성은 판축 공법으로 견고함을 확보했습니다. KF-21은 첨단 소재로 스텔스를 구현했죠. 시대는 다르지만 철학은 같아요. 적보다 앞선 기술로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비파형 동검에서 K2 전차까지 한국의 군사력은 3,000년을 관통했습니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정신은 이어졌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만드는 철학 말이죠. 관중석에 앉아있던 한국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눈을 반짝이고 있었고 70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자긍심이었어요. 고조선을 신하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교과서에서 지우려 했고 중국사로 편입하려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유물은 땅속에 있었고 기록은 문헌에 남아 있었고 정신은 사람들 안에 살아 있었어요. 저는 박물관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저 동검을 만든 장인의 후손들이 지금 K방산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단추를 연마한 사람들의 기술이 지금 반도체가 되었어요. 저 성곽을 쌓은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죠. 이게 연속성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번 연구가 학계에 미칠 영향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동아시아 고대사가 재편될 겁니다. 중국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각 문명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되겠죠. 고조선은 그 시작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노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학교 다닐 땐 우리 역사가 짧다고 배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은 대단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믿기 어려웠죠.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그는 박물관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죠.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었어요. 저는 그저 증거를 제시했을 뿐인데 그들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녁 뉴스는 제 발표를 대서특필했어요. 영국 교수, 고조선 국가설 입증 신화를 뒤집은 한국의 힘 3,000년. 군사 전통, K방산으로 이어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국제학계도 반응했어요. 케임브리지, 하버드, 도쿄대 교수들이 논평을 냈죠.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야마다 히로시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하딩 교수님, 당신의 연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이미 답했으니까요. 왕젠밍의 메일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인정하지만 역사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증거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작은 진전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하늘을 물들였죠. 2900년 전엔 별빛만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밝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트를 적었습니다.
고조선 연구 완료. 결론 신화가 아닌 역사. 국가 시스템 확인. 현대로의 연속성 확인. 학자로서 할 일을 했다. 펜을 놓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2년 전 빈 학회에서 시작된 여행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심하는 학자로 왔지만 확신하는 증인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고조선은 존재했어요. 무기와 법과 성과구로 증명되었고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에서 K2 전차까지 3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늘 준비되어 있었고 늘 앞서 나갔고 늘 자신의 것을 지켰습니다. 그게 고조선이었고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지만 제 안에 남은 건 확신이었습니다. 역사는 정치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학자는 증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2주일간의 여정이 루카스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했어요. 유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학자는 증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비파형 동검, 청동 단추, 정가와 자성, 범금 8조, 1년 항전의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말하고 있었어요. 2900년 전 이 땅엔 국가가 있었고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조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조상이 남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역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어떤 역사적 진실을 찾아갈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